8월 4일 금요일 상암동 클라스 시작합니다. 어제 경기도 분당의 한 백화점에서 20대 남성이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서 사람을 치고 이어서 백화점 안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네, 모두 14명이 다쳤고 2명은 위중한 상태인데요.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관련 소식 오늘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취재 기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라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지금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안태훈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프닝에서도 잠깐 전해드렸던 네. 좀 무거운 소식, 첫 번째 소식인가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2주 만에 또 흉기 난동입니다. 네, 어제 퇴근길 이 소식 듣고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겁니다. 네,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약 2주 만에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네, 시간대별로 일단 사건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꼼꼼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네, 이번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첫 112 신고는 어제 오후 5시 56분에 접수됐습니다. 범인이 백화점 앞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을 해서 행인 4명을 덮친 직후입니다. 이후 범인은 곧장 쇼핑몰 2층으로 진입했습니다. 차량 돌진 지점부터 입구까지 약 50m 거리입니다. 네, 이 차량으로 좀 돌진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CCTV 보시면 쇼핑몰에 들어선 범인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내부 CCTV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아이고, 검은 아이고, 아이고. 후드티에 모자를 쓴 범인 최모 씨는 겁에 질려 도망치는 시민들을 쫓아갑니다. 보이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다 보니 주변에 있던 모든 시민이 표적이 됐습니다. 예.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으로 모두 14명을 다치게 한 뒤에 범인은 쇼핑몰 2층과 1층을 오갔고 인근 지구대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모든 일은 20대 남성 혼자 도심 한복판에서 10분 만에 벌인 것입니다. 진짜 저 현장에 있던 분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지 정말 너무 무서우셨을 것 같은데 앞서 잠시 언급이 나왔지만 현재 몇 명이 다친 거죠? 네, 현재까지 집계된 바로는 14명입니다. 차량에 치이거나 흉기에 찔려 다쳤습니다. 피의자 최 씨는 흉기 난동 직전에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을 해서 보행자들을 고의로 들이받았는데요. 피해자 14명 가운데 12명은 중상자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특히 중상자 가운데서도 2명은 위중한 상태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범행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차가 앞으로 계속 돌진하니까 무방비로 다 이렇게 쓰러지셨던 거군요. 맞아요. 다 치였어요. 그냥 그 길에서 걸어오다가. 그리고 처음에 치우셨던 분은 거기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거기 앉아 계시다가 치였어요. 여자분들 계시고 남자분들 그 1층에 있던 사람들 막무가내로 2층으로 올라갔더니 할머니가 배를 또 저기 돼갖고 피바단 거예요. 그래서 옷 파는데 그쪽으로 숨어 있는데 지금 이게 피의자 최 씨의 단독 범행인 거죠? 근데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예, 아까 잠깐 목격자 목소리 듣기만 해도 끔찍한데 예. 일단 한때 범행 현장 주변에서는 범인이 여러 명이다라는 목격담이 돌기도 했습니다만 네네. CCTV 분석 결과 최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경찰은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범행 동기는 좀 더 수사가 진행돼야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피의자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고요. 예.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나를 청부살인하려 했다라는 등의 횡설수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의 과거 정신질환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바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사건이 벌어졌던 분당 AK 플라자 백화점, 방학이라서 아이들과 쇼핑하는 사람, 더위를 피할 겸 둘러보던 어르신들, 또 어제 퇴근 시간 임박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평범한 일상의 공간이었습니다. 충격이 가시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장에 지금 이혜선 기자가 취재 중입니다. 현장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혜선 기자, 지금 뒤에 어느 정도 좀 고요해 보이긴 하는데 아까 앞서 보니까 경찰이 오가는 그런 장면도 보긴 했습니다. 지금 현장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어제 흉기 난동을 벌였던 피의자 최 씨가 차로 인도를 처음 덮쳤던 곳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5명이 먼저 발생했는데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곳에 최 씨가 탔던 차량이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백화점 곳곳에 경찰이 서 있고 또 경계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최 씨는 이곳에 있던 차에서 내려 백화점 저 출입문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9명이 더 다쳤습니다. 당시 빠른 걸음으로 또 거의 뛰어서 백화점 1, 2층을 돌아다닌 상황이라 시민들은 여기저기 쓰러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안 곳곳에 한때 출입 통제선이 쳐지기도 했습니다. 네, 밤사이 1차 조사가 진행이 됐죠. 정신질환 주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 좀 확인이 됐나요? 네, 경찰은 일단 최 씨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분열성 성격 장애를 진단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대인 기피증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는 밤사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누군가가 내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있다. 나를 스토킹하고 괴롭혀 죽이려고 한다고 끊임없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일단은 정신질환에 따른 범행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루 전에 범행에 쓴 흉기를 미리 사기도 했기 때문에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화점 직원들, 또 평소 오가던 사람들 모두 좀 불안할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백화점은 지하철 통로랑 연결돼 있어 꼭 이 쇼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어도 유동인구가 워낙에 많은 곳입니다. 피해자가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한 이유입니다. 어제 사건 초반 차 사고와 흉기 난동 사고 신고가 한꺼번에 접수되면서 잠시 여러 명이 흉기 난동을 벌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잘못 돌기도 했는데요. 경찰에는 아직 피의자를 다 못 잡은 거냐 이런 신고와 문의도 계속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기 있는 이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백화점 영업은 원래 10시 반 오픈인데 백화점 측은 정상 영업을 한다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매장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할 수 있어 영업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현역에서 JTBC 이혜선입니다. 네, 현장 상황 알아봤는데 안태웅 기자, 이게 또 서울 신림동 칼부림 테러가 일어난 지 지금 2주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한 13일 정도. 그렇습니다. 그거 13일 만에 또 이렇게 흉기 테러가 일어나니까 네. 당연히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 지난달 22일입니다. 21일이죠. 네네. 21일입니다. 네, 신림동 흉기 사건 피의자 조선이 미리 준비한 예리한 흉기를 들고 신림역 주변을 돌면서 눈에 띄는 남성들을 잔혹하게 공격했죠. 이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2주도 안 된 어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또 발생한 것입니다. 아직 범행 동기 더 자세히 수사가 필요하지만 전문가들은 신림역 테러가 어제 서현역 테러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신림역 사건 자체 그리고 그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 등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종의 촉발제가 됐을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 유튜브 댓글로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무섭다, 어떻게 거리를 다녀야 되냐 이런 반응들 올려주고 계신데 지금 경찰 수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전담팀을 구성은 했습니다. 네네. 네, 분당 경찰서장이죠. 이것을 팀장으로 해서 강력계 형사와 피해자 보호계, 또 프로파일러 등 총 63명 규모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도 어젯밤 10시 20분쯤 서현역 현장을 방문해서 다중 밀집 장소에 경찰력을 배치해서 모방 범죄를 예방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네. 지난번에 왜 신림역 사건 때도 이렇게 쓰러진 시민을 잽싸게 이렇게 일으켜서 네네. 이렇게 대피를 구했던 도왔던, 네. 그 여성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서현역에서도 똑같이 또 응급처치를 직접 해준 시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용감한 10대입니다. 예. 네, 17살 윤도일 군 얘긴데요. 사건 현장 근처를 지나던 중에 부상 정도가 심해 보이는 여성에게 다가가서 복부의 상처를 누르면서 지혈했다고 합니다. 윤 군은 언론 인터뷰에서 범인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지만 일단 부상자를 살리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30분 정도 응급조치를 이어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그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인근 주민들한테 이 만남의 광장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루 17만 명 넘게 네. 오가는 곳입니다. 출근을 하고 또 퇴근을 하고 학원을 오가고 뭐 이런 곳이고 또 이 서현역 반경 3km 안에는 초등학교 5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3곳이 있어서 학생들도 참 많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일상 속에서 테러가 발생한 겁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또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을지 이것도 좀 사회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다음 이슈 뭡니까? 네, 계속해서 다음은 네.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입니다. 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 의혹을 받아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어젯밤에 구속됐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신병이 확보됐으니까 50억 클럽 수사도 일단 탄력이 붙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혐의가 뭐였죠? 집중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은행 사회이사 겸 의사회 의장 네. 그리고 감사위원으로 재직한 바 있는데요. 이 기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금액은 실제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박 전 특검은 국정농단 특검으로 명성을 얻었는데 그렇죠. 공교롭게도 그 시절에 딸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받은 돈이 이번 구속 여부를 가른 결정타였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검찰은 가족에 대한 보강 수사에 집중했고 1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했습니다. 특별검사라는 공직자 신분이던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서 50억 원 약속의 일부로 11억 원을 받았다라고 본 것입니다. 네. 이 박 전 특검이 박근혜 정권의 실세였던 거 김기춘 전 비서실장 뭐 비롯해서 뭐 30여 명을 네. 재판에 넘기면서 뭐 국민 특검이다, 뭐 예리한 칼이다 이런 식으로 좀 명성을 얻기도 했는데 구속 피의자를 이렇게 수직 낙하한 이런 모습도 좀 저희가 보게 되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다음은 뭔가요? 네, 다음은 진짜 생존 게임이 된 잼버리 이것으로 네네. 꼽아봤습니다. 네, 새만금 벌판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얘기인데요. 어젯밤 기준으로 1,000명이 넘는 아이고. 환자가 나왔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면서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와, 하긴 이게 4만 명 넘게 참가하는 행사니까 점점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연일 이제 우려하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우려까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카우트 대원을 많이 파견한 나라들이죠. 특히 영국,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주한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안전 조치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의 압박이고요. 또 사실상의 항의인 셈입니다. 외신들도 잇따라 피해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온열 질환자 상당수가 야영지 임시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았다라고 상황을 전했고 네. 영국 가디언은 이번 행사가 간척지에서 개최됐다라는 점을 짚으면서 자연 그늘이 거의 없고 바람도 불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긴급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했고 냉방버스와 냉동 탑차 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 측은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침에 방금 전 들어온 속보 보니까 당정이 또 긴급 대책 회의를 해가지고 잼버리의 전기 공급 용량을 늘리고 네. 또 쿨링 텐트도 또 버스 공급도 더 한다 뭐 이런 대책도 내놨고 또 각국 공관이나 외신에 정부 조치를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라고 대책을 좀 나오긴 했는데 네. 글쎄요 빨리 이게 실효성 있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오늘 그리고 주말 날씨마저 이 상황이 좀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요. 주말 날씨 좀 전해주시죠. 예. 전국적으로 오늘뿐 아니라 주말까지 매우 무덥겠습니다. 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대구 37도, 청주, 전주, 광주 36도,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전북 부안군 하서면 일대는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어서 토요일은 전국적으로 32도에서 37도, 일요일은 30도에서 36도까지 오르겠다라고 기상청이 예보한 상태입니다. 네, 안태훈 기자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듣겠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김태인 기자 전해주시죠.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준비한 소식들 한 줄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역에서 칼부림 협박글, 어허. 그리고 의문의 닭꼬치, 특식으로 무더위 이겨내는 동물들, 잼버리 피서 아니다, 도의원글 논란, 그리고 폭염에 녹은 중앙 분리대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폭염에 관련된 소식들이 유독 많았는데요. 그럼 몇 가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당 우리역에서 칼부림 협박글입니다. 앞서 도시락 이슈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방 범죄를 암시하는 살해 예고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아니 이런 엄청난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 그 사이에 또 모방 범죄를 암시하는 그러니까요. 글들이 또 올라옵니까? 네, 어제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1시간도 채 안 돼서 우리역 살해 예고글이 텔레그램 채팅방에 올라온 건데요. 네. 우리역은 어제 사건이 발생한 서현역 일대에서 불과 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논란이 된 이 예고글을 보면 오늘이죠. 8월 4일 금요일 저녁 6시에서 밤 10시 사이 우리역 인근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겠다. 전 여자친구가 그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글 작성자를 찾고 있고 우리역 일대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제 사건만으로도 굉장히 놀랍고 두려운데 이런 살인 예고까지 올리다니요 정말 참담합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살해 예고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잠실역인데요. 아이고, 네. 어제 저녁 7시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내일 아침 잠실역에서 20명을 죽이겠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잇따른 사건과 살해 예고 협박글에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장난으로라도 이런 글 올리면 강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예. 일상이 무너지는 느낌, 너무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이런 모방 범죄 관련 글이 현재까지 한 10건 정도 접수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전담 대응팀까지 꾸렸습니다. 이 게시글을 올린 이 사람들 추적해서 반드시 검거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시각 카카오톡 이런 데서 많이 돌더라고요. 참 빨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어서 좋은 친구 해요. 의문의 닭꼬치입니다. 어허. 혹시 모르는 사람이 집 앞에 친구하고 싶다면서 쪽지와 함께 음식을 두고 간다면 좀 섬뜩할 것 같은데요.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 앞에 반복적으로 음식과 쪽지를 두고 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쪽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닭꼬치 등 함께 두고 간 음식도 있는데요. 이렇게 두고 가면서 집 초인종도 눌렀다고 합니다. 초인종까지. 여성은 누구시냐며 수차례 물었고 이 남성은 대답 없이 집 문 앞을 서성이다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배달을 시켜서 음식을 보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와, 아니 버젓이 저렇게 쪽지랑 음식을 두고 가면서 초인종까지 누르고 그리고 누구냐고 물었는데 대답 없이 서성거리고 거의 영화에 나오는 스토킹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너무 섬뜩합니다. 네, 이걸 또 반복적으로 했다고요? 네, 두려움을 느낀 이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쪽지와 음식을 두고 간 사람은 알고 보니까 인근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이었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을 스토킹 범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스토킹하려던 게 아니라 호감이 있어서 그랬다, 무서워할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 긴급 응급조치 처분을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인이 겪은 일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여성은 가해자가 또 접근하면 아예 이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편안해야 할 집에서 이렇게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특식으로 무더위 이겨내는 동물들입니다. 예. 요즘 정말 덥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버거워하고 있는데요. 네. 한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식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코끼리가 시원하게 수박을 한 입 베어물고 있습니다. 과일이든 또 대형 얼음도 깨면서 안에 든 과일도 꺼내 먹는데요. 시원한 보양식을 먹어서인지 표정이 한층 밝아 보이는 건 혹시 제 기분 탓일까요? 또 두꺼워 보이는 옷을 입은 이 유독 더워 보이는 곰도 나오고 있어요. 열을 식히기 위해 물속에 앉아서 과일 케이크를 야무지게 먹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이 과일을 먹는 모습만 봐도 더위가 조금은 가시는 느낌인데요.
서울대공원 사육사들이 폭염에 지친 동물들의 기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여름 특별 보양식을 준비한 겁니다. 여름철 동물들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과일과 채소, 또 화루럭, 소, 간 등 동물들이 저마다 좋아하는 식품들을 동물들에게 줬는데요. 서울대공원 측은 더위에 지친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먹이 행동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여름나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동물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20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돈 되는 세무 지식, 증여세 줄이는 꿀팁은? 요새 청년층 이 취업부터요 결혼까지 자립이 쉽지 않다 보니까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또 자녀 결혼 때 부모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액수를 높여주는 세법 개정안이 최근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이 증여세 제대로 내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폭탄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또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증여세, 세금 좀 어려우니까 증여세가 뭐고 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증여세라는 건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재산을 받았을 때 이 재산을 받은 자가 부담을 하는 세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대가 없이 받은 재산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과세 표준에 따라서 증여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증여세는 1억 원 이하일 때는 10%, 1억에서 5억 이하일 때는 20%, 그리고 금액이 굉장히 구간이 커지기 때문에 30억 초과일 때는 증여세만 해도 50%. 절반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다만 가족 간의 증여를 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는 10년마다 매겨지는 거고요. 가족도 조금 나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6억까지, 그리고 부모나 조부모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그리고 자녀나 손주 역시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일 때는 한도가 조금 적습니다.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위랑 며느리를 포함하는 건 우리가 기타 친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타 친족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공제가 10년마다 따로따로 책정이 되는 거고요. 10년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증여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붙습니다. 일반 무신고는 20%의 가산세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속여서 신고를 하지 않는 거. 요거를 우리는 40%까지 또 가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만약에 실수로 좀 늦어졌다라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납부 지연 가산세도 내야 되니까 요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부부 간에 생활비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나이 드시면 자식들이 이렇게 용돈을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것도 잘못하면 증여로 잡힐 수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이 법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전부 다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이재 구호 금품이라든지 치료비라든지 피부양자의 생활비라든지 치료비 그리고 교육비 등등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증여세로 매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간의 생활비 등등 역시 이 증여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이 생활비라 함은 매달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주는 거를 우리가 생활비라고 하지. 굉장히 큰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는 1년치입니다, 10년치입니다라고 하면서 거액을 준 걸 수십억씩 주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생활비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생활비라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 역시 증여냐 아니냐라는 것을 가릴 수 있는 굉장히 큰 기준이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통장 예금 자체를 증여를 해준 것으로 보지 생활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활비로 받은 돈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돈으로 모조리 주식을 샀다거나 아하. 뭐 혹은 부동산 매매에 사용을 했다면 이것 역시 증여입니다라고 인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네. 생활비 말고 용돈도 뭐 비슷하게 해석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용돈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새해가 됐다라든지 뭐 기념일이 됐을 때 부모님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혹은 자식이 부모님에게 드릴 수도 있는 건데요. 몇만 원, 몇십만 원 주고받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10년마다 매겨지는 공제 한도, 그 금액을 훌쩍 넘거나 혹은 조금 넘는 그 정도의 구간이 된다면 이거는 증여로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 네. 자체가 굉장히 큰 거니까요. 예. 그래서 금액 단위를 보고 사용처를 보고 증여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이름이 생활비여도 돈의 이름이 용돈이어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세무당국이 다 확인을 할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만약에 부모님한테 전세금을 좀 빌린 경우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경우도 사실 실생활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받은 게 아니라 언젠가 갚을 걸로 빌린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사실 정말 뭐 일부를 대주실 수도 있는 거고 네. 우리가 이제 빌리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 예, 예. 이거는 증여가 아니라 정말 부모님께 빌린 것이고 저희 자식들이 나중에 갚을 겁니다라는 거를 증빙할 수 있도록 아, 계약서와 차용증을 쓰는 게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서류를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계약을 바탕으로 저희가 달마다 부모님께 갚았습니다라는 내역을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아. 이 통장에 당연히 내역이 찍혀야 되는 거죠. 예, 보통은 세법에서는 이 법정 적정 이자율을 연 4.6% 정도로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숫자도 고려해 가면서 통장에 이력을 남겨서 나중에 증빙을 하지 않으면 아. 이 역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간주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꼭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계약서야, 무슨 차용증이야 할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절세를 위해서 또는 이제 증빙을 위해서 갖춰둬야 할 그 필수 요건이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 뭐 부모, 아까 자녀별로 뭐 10년 단위로 증여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활용해서 그러면 좀 증여세를 좀 절약해 볼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네. 이 증여세의 공제 구간을 잘 활용을 한다면 증여를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네. 절세 확실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10년 구간으로 봤을 때 2천만 원까지 증여했을 때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네. 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우리가 증여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우리가 증여를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나이 구간으로 봤을 때 30살이 됐을 때는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아가면서 증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10년씩이니까 네, 맞습니다. 이 10년씩 2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니까 정말로 딱 맞아요. 그 나이가 맞아 시작할 떨어져야 때 되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맞아요.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졌을 때 최대 1억 4천만 원 각각 나눠서 증여를 하는 게 아니라 예. 한꺼번에 1억 4천만 원을 증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증여세의 구간 그 과세 표준을 적용을 네네. 받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증여세를 물어야 되는데 자진해서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3%까지 또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네. 873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눠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라는 거 꼭 고려를 하셔야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기타 친족이라고 며느리 혹은 사위 사위. 역시 공제 한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도 잘 활용을 한다면 증여세를 또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위이기 때문에 잘 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결혼을 한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라고 예. 했을 때 한꺼번에 3억 원을 준다라고 한다면 자녀,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익인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적용을 받으면 3,88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누어서 네. 자녀, 즉 아들에게는 1억 9천만 원, 며느리에게는 1억 1천만 원을 증여를 하게 된다면 각각의 공제 한도인 5천만 원과 1천만 원은 공제를 받고요. 네. 나머지 1억 4천만 원과 1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증여세를 굉장히 크게 아낄 수가 있는 건데요. 비교를 해보자면 한 명에게 줬을 때는 3,880만 원, 나누어서 줬을 때는 2,716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무려 1,164만 원이나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사위나 며느리에 대한 약간 신뢰가 물론이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한 하는 생각도. 10주년 기념 정도로 주시면 이렇게 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금 말고 그러면요. 뭐 주택 같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네, 부동산 등의 자산, 재산에 대해서는 시가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증여세가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현행세법은 증여일 6개월 전부터 증여 신고일까지를 우리가 평가 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예. 이 내에 대해서 우리가 비슷한 집의 매매가를 따지는 유사 사례를 본다거나 뭐 혹은 우리가 평가 자체를 해서 감정 평가를 한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 부동산이 평가받았는지를 바탕으로 네. 증여세를 매깁니다. 그런데 이 이웃집 최근 거래 가격이라고 써놓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 증여세를 매기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아예 그 집을 판 적은 없으니까 네. 똑같은 금액이 나올 수 없잖아요. 옆집이네 이런 그렇죠. 거죠. 같은 동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감정평가액이라는 거는 감정평가 하면은 사실 수수료가 들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점이 있는 것이 유사 사례와 함께 비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시가를 책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물고서라도 감정평가액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 평가받는 수수료보다 이득이 크다면 평가를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또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주택담보대출 등의 채무를 안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예. 많잖아요. 이 채무까지 함께 물려받게 된다면 또 증여세를 아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부담부 증여라고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을 거래를 하는데 1억짜리 이제 채무를 함께 안고 간다면 예. 1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 역시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만약에 1억이 있는 집이면 그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안 낸다? 그렇죠. 아하,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이제 정부가 세법 개정안 내놓으면서 결혼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공제를 더 해주겠다 이런 걸 추진했고 이게 뭐 이제 국회로 이제 넘어갈지 말지 뭐 이런 걸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요것도 마지막으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에 각각 2년입니다. 그러니까 총 4년이라고 보면 될 것 네. 같고요. 부모나 조부모, 직계 존속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좀 아낄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1억 원을 공제해주는 법안이 추진 중인 건데요. 이 성인 자녀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봤을 때 원래 공제 한도였던 5천 외에 예. 1억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최대 3억까지 증여 공제 한도를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네. 특히나 재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시점으로 2년 내에 제가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합니다. 네. 그러면 1억까지 더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5천만 원의 공제 한도는 적용받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개정안이 그냥 나온 상태다. 네. 아직 최종 통과된 건 아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지금 나갑니다. 자, 다음 중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관계는 무엇일까요? 1번 엄마와 딸, 2번 할머니와 손자, 3번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자, 지금 상암동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방송 말미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혼이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증여세 이야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화재 현장에서 빠른 판단으로 귀한 생명을 구해낸 사람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건물 밑에서 분주하게 매트리스를 나르는 사람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16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데요. 미처 탈출하지 못한 고층 주민들이 불길을 피해 목숨을 걸고 뛰어내리자 밑에서 매트리스로 침착하게 받아냅니다. 불은 승강기 5층과 6층 사이 케이블에서 시작돼 통로를 타고 빠르게 번져나갔는데요. 300명 정도의 주민들은 즉시 대피했지만 고층에 사는 주민들이 불길에 갇혔고 비상계단마저 막혀 있어 이렇게 탈출하는 것밖엔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소방대원 50여 명이 긴급 출동해 불은 1시간 30여 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건물에서 총 몇 명이 뛰어내렸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진 않았지만 현지 당국은 이번 화재로 아이와 임산부를 포함해 모두 4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에 차들이 달리고 있는데 경비행기 한 대가 나타나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추락합니다. 도로를 미끄러지면서 불길까지 이렇게 크게 일었는데요. 나이지리아 남서부 라고스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당시 조종사 등 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모두 무사히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비행기가 추락한 곳 인근에는 주유소가 있어서 하마터면 더 큰 사고로 번질 뻔했는데요. 도로 정체만 발생했을 뿐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추락 경위를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고로 음식은 함께 먹어야 더 맛있는 법이죠. 그래서 더 맛있는 샌드위치가 있는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잘 구워서 활짝 펼친 빵 위에 소스를 듬뿍 바르고 노릇노릇 익힌 고기와 양파 등을 듬뿍 올려놓습니다. 벌써부터 군침이 싹 돌죠. 일렬로 쭉 늘어선 요리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는데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행사입니다. 이들이 정성을 다해 만드는 건 멕시코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자 전통 샌드위치, 토르타인데요. 넘쳐나는 다국적 외식업체들에 맞서 전통 음식을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이런 행사를 열고 있다고 해요. 올해는 요리사 100명이 힘을 모아서 무려 길이 75m의 초대형 샌드위치를 완성했는데요. 작년 행사 때 만든 것보다도 1m가 더 길어서 세계 신기록 달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완성된 초대형 샌드위치는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나눠 먹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이어서 소비자 트렌드, 기업 소식 전해드리는 비즈니스 클래스 시간입니다. 경제산업부 정원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첫 번째 소식이 아주 시원한 맥주 관련 소식이라고요. 네, 여름 휴가가 가장 많이 몰린 이번 주 맥주 회사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올여름 키워드는 미생 맥주인데요. 한번 보시죠. 예. 자, 서울 홍대 상상마당에 자리 잡은 한 맥주 회사 팝업 스토어입니다.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게임도 즐기고요. 직접 캔 맥주의 라벨을 디자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친구끼리, 연인끼리 낮 시간부터 사람들이 몰리고 있었는데요. 잠깐 소비자들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게임 같은 거 많이 할 수 있는 거랑 그리고 이렇게 테마로 사진 찍거나 하는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팝업스토어는 또 좀 일시적으로 되는 거니까 새로운 경험을 다르게 할 수 있어서. 그중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건 바로 이 레몬맛 맥주였습니다. 오, 마셔보고 싶어요. 네, 지난 7월에 여름 한정으로 출시됐는데 2주 만에 100만 캔이 팔릴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어서 편의점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들 정도더라고요. 해외 맥주들은 이게 과일향 맥주들 본 거 있는데 국내 레몬 맥주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인데요. 예. 요즘 위스키 하이볼 등 약간 단맛이 느껴지는 상큼한 음료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레몬 맥주도 일반적인 맥주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맛을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한 방역이 풀리면서 팝업 스토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콘서트까지 개최하기로 했다는데요. 맥주를 마시면서 K-팝 스타들의 공연도 즐기는 이벤트가
8월 중순경에 열리는데 그것도 역시 3년 만에 열리는 거라고 합니다. 네. 차별화를 주기 위한 이런 맥주 회사들의 시도가 소비자들의 호응을 크게 얻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에 일본의 한 맥주 회사 생맥주 같은 캔맥주를 선보였죠. 네. 뚜껑을 통째로 따는 재미와 함께 생맥주처럼 거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자가발포 캔을 사용한 제품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 저것도 인기가 많아서 구입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슷한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 편의점에서 새로 선보인 맥주도 이렇게 뚜껑을 통째로 딸 때 이렇게 뽕 하는 경쾌한 소리를 낸다며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펑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네네. 지나친 음주 말고 적당히 즐길 정도만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자동차세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개별 소비세 과세 표준을 손보는 데 이어 자동차를 보유할 때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국민 참여 토론에 붙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죠. 네. 자, 배기량 2000cc 차량의 경우에는 차의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40만 원의 자동차세를 1년에 납부를 합니다. 예. 그런데 전기차를 몰고 있다면 자동차세가 1년에 10만 원밖에 되지 오, 않습니다. 4분의 1이네요. 네. 전기차나 수소차는 배기량으로 차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0만 원만 받는 것인데 전기차에 비해 값이 훨씬 싼 1500cc 자동차를 경우를 보죠. 네. 자동차세가 20만 원 정도로 1억이 넘는 전기차에 비해서 2배나 됩니다. 그러네요.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었던 거죠. 이번 달 21일까지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600여 개의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살펴본 결과 자동차 가격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다소 많았습니다. 배기량만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뭘까요? 네, 대학생들이 모여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이곳은 인천공항입니다. 지난 1일 출국할 당시 모습인데요. 베트남으로 12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러 간다고 하는데 LS 해외봉사단에 선발된 50명의 대학생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네.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술이나 음악, 체육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교육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인터뷰 들어보실까요? 저는 지금 팀원들이랑 같이 문화교류 블랙핑크 춤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걸 이제 베트남 아이들에게 보여줄 생각에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LS 해외봉사단에서도 벽화 활동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도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내고 팀원들과 함께 도안을 직접 제작했기 때문에 그 도안에 대해서 직접 그리고 함께 채색하는 과정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네, LS그룹은 지난 2007년부터 17년째 대학생 해외 봉사단을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3년 만에 재개됐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로 잠시 중단됐던 나무 심기라든지 의료 지원 같은 해외 봉사활동 문을 다시 열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ESG 경영으로 사회 참여나 기여 등이 중요해진 시점이라 이런 해외 봉사단 기회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클래스였습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관리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쁜 습관 놀이는 위장의 역습, 역류성 식도염. 여러분 가슴, 목, 명치가 타는 듯한 느낌, 네. 통증 느껴본 적 있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민 질환이라고 불릴 정도로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흔한 생활습관병, 역류성 식도염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게 제때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되게 위험한 질환이라고 해요. 네. 오늘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 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사실 역류성 식도염 하면 저도 막 잠 못 잘 정도로 고통을 받은 적도 있고 해서 워낙 흔한데 이게 정말로 국민 질환이다. 이 정도로 흔한 질병 맞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정말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런 증상을 한두 번 정도는 겪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만큼 굉장히 고질적이고 또 많은 불편감을 유발하는데 이게 현대인들의 생활습관병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많은 현대인들이 좀 잘못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잘못된 생활습관 1인입니다. 저도요. 네, 2인. 맞아요. 이 역류성 식도염이 일단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좀 짚어주세요. 이름에 그대로 있어요. 역류해서 식도에 염증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식도라고 하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제일 먼저 거치는 소화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위와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식도도 우리가 음식을 꿀꺽하고 삼킬 때 힘을 주는 것처럼 상부와 하부 쪽에 관략근이 있어서 다른 음식물이나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줘요. 근데 문제는 저 하부에 있는 식도 관략근이 약해져 있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위에 음식물이나 위산 같은 것들이 있는데도 하부 식도 관략근이 약해져서 열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위산이 그대로 식도로 노출이 되겠죠. 아이고. 그러면 처음에는 역류하는 증상이나 신물 같은 것만 느끼다가 이 위산이 식도 점막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염증까지도 유발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되는 거죠. 아니, 저는 관략근 하면서 저의 애기 용어로 똥꼬에만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관략근이 요 위에도 있는 거군요. 장기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여주는 근육을 관략근이라고 해서 닫혀 있어야 될 때, 열려 있어야 될 때를 조절할 수 있는 건 관략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들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많이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네. 음식 먹고 바로 누웠을 때 뭔가 올라오는 느낌. 예, 토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예. 그래서 제일 흔하게 느끼는 증상들은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나 아니면 트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신물을 느끼기도 하고요. 일단 음식물 자체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속이 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가끔은 구취가 심해진다고도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된 채로 위로 올라오니까. 예. 근데 이런 증상들, 뭐 가슴이 불편하거나 속이 좀 쓰리다라는 증상들 말고도 조금 특이한 증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른 기침이에요. 그러니까 뭐 콧물이 난다거나 가래가 생긴다거나 하는 호흡기 증상이 없이 지속적으로 마른 기침만 나오시는 거죠. 실제로 병원에 만성 기침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호흡기 질환 말고 역류성 식도염이 원인인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하게 되니까 기침이 나오는 거라 다른 증상 없이 약간 속이 좀 쓰리다거나 신물이 올라오면서 마른 기침이 나온다면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중요한 증상이 하트번이라고 해요. 심장이 타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그냥 속이 쓰리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서 심근경색인 줄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요것도 좀 증상을 구별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심각한 통증이나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저는 이게 식도가 쓰린 것도 쓰린 건데 목이 항상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부 쪽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염증이 퍼져 있다거나 이렇게 역류하는 증상이 강할 경우에는 당연히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위쪽으로 가면 이제 인후두 쪽은 붙어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나운서 이렇게 목을 쓰셔야 되는 직업들, 뭐 가수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죠. 이제 그만 먹어야겠어요, 밤에. 네. 아니, 이게 워낙 흔한 질환이다 보니까 좀 별거 아니겠지? 하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 병원 가서 뭐 검사도 받지 않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냥 나 요즘 속 쓰려 이러면 너 역류성 식도염이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래서 방치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식도염, 염증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식도 협착이나 식도 궤양으로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이런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시하실 수가 없는 게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식도염이 일어나면서 식도 점막을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위 같은 경우는 위 점막이 위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예. 위산에 대한 보호가 돼 있지 않은 식도 점막의 위산이 계속 노출이 되니까 식도 점막이 위점막처럼 변합니다. 이걸 바렛식도라고 하거든요. 바렛식도. 네, 그래서 바렛식도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이제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치료를 좀 꾸준히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용어 설명도 나가고 있는데 이 바렛식도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바렛식도 자체가요, 역류성 식도염이랑 증상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미 나의 식도가 바렛식도로 변했다. 그러면
식도암의 위험 인자가 됩니다. 아이고. 식도암. 네. 어허. 그래서 사실 발해식도가 아주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염증이 만성적으로 되었을 때 발해식도가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식도암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거의 30배 이상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큰 불편감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조기에 관리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와, 그러니까 발해식도가 될 수가 있고 이게 식도암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니까 초기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건데,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 사실 좀 괜찮아지다가 또 생기고, 그러니까 완치의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염증 자체는 약을 써서 좀 줄일 수 있겠지만 제가 생활습관병이라고 했잖아요. 네.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는다고 하면 재발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의약품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한 질환이에요. 아하. 아니 진짜 대수롭지 않게 저도 좀 그랬거든요. 이렇게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좀 생활 습관을 고쳐야 꾸준히 돼요. 그렇죠. 고쳐 나가야 될 것 네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습관이 역류성 식도염에 가장 안 좋은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최악의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먹고 바로 눕는 거. 아, 저요.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 저녁 과식하시고 맞아요. 나면 맞아요. 굉장히 기운이 없어지거든요. 많이 먹으면 또 이제 혈액이 위로 가다 보니까 순간 졸리고 그래요. 그럼 네네. 바로 누우시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식도가 있고 우리가 앉아있을 때는 식도 옆쪽 아래쪽으로 위가 있기 때문에 예. 중력의 방향이 아래 방향이니까 위로 잘 넘어오지 않아요. 아. 근데 눕는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식도와 위의 위치가 평행해지는 거예요. 예. 넘어오기가 쉽겠죠. 특히 관략근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네. 그래서 눕게 되면 당연히 이런 증상들이 악화되거나 증상을 유발하기가 쉽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선생님 도저히 안 누울 수는 없습니다. 너무 졸린데 어떡하죠? 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나은 방법은 이제 누울 때도 우측으로 눕고 좌측으로 눕고가 있잖아요. 네네네. 우측으로 누우시는 것보다는 좌측으로 눕는 게 조금 더 나아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위가 살짝 더 좌측에 있다 보니까 좌측으로 누우면 그래도 위가 조금 더 아래죠. 예. 근데 우측으로 누우면 위가 아예 식도보다 위로 올라가게 돼서요. 근데 이런 방법을 이제 얘기해 주셨다고 그럼 나 왼쪽으로 누우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네. 가급적이면 이제 눕기 한 3시간 전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고 3시간 정도 지난 후에 눕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하. 우와. 그러니까 뭐 먹고 바로 안 눕는 게 가장 좋긴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9시쯤 잘 계획이 있었으면 한 6시 전에는 식사를 맞춰야겠네요. 그리고 그래도 누우려면 그 왼쪽 팔이 이제 바닥이 닿고 왼쪽으로 눕는 게 그나마 낫지만 이게 최선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에 일 끝나고 와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눕고 이렇게 이런 게 좀 행복이지만 조금 자제해야겠네요. 맞아. 사실 그 야식에 관련돼서 역류성 식도염 유발하는 습관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많이 드시다 보면 술도 드시게 네, 되는데 맞아요. 술도 하부 관략근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약화시킬 수가 있고요. 낮에도 일할 때 많이 드시는 카페인 음료 같은 것들 그리고 고지방 음식들도 하부 관략근을 약화시키기 때문에요. 술, 담배, 카페인, 스트레스 요 정도는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탄산음료는 어때요? 탄산음료도 썩 좋지는 않은 게 네. 가스가 있다 보니까 트름이 많이 올라오게 되고 네. 계속 관략근이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 역류를 하기가 쉽죠. 커피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맞아요. 증상이 있는 분들은 네, 네. 그러니까 술 그리고 야식 절대 안 되고 탄산음료 이런 거 안 된다. 오늘 저녁 먹고 누우실 건가요? 저는 최근에 좀 증상이 있어서 저는 약간 오후 5시 이후로는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좋은 그러니까 조금 방법이에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그거 어떻게 실천이 되죠? 네. 네, 대단합니다. 또 이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한 행동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음식을 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뭐 카페인이나 이런 것 말고도 그러면 뭐 맵고 짠 음식은 괜찮은가? 그거 역시도 위에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식도랑 위는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식도염까지 번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2가지 질환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건강한 식습관이 가장 좋겠고요. 소화를 위해서 식사하고 나서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걷는 것도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증상이 있다면 괜찮겠지라고 하지 말고 곧바로 병원을 가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역류성 식도염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울 시간 전에, 3시간 전에 식사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한호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퀴즈, 증여세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관계, 정답은
3번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였습니다. 네, 오늘 당첨자 두 분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쉼쉼님 그리고 HSK님 저희 상클 공식 이메일 주소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상클@jtbc.co.kr로 선물 받으실 주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 더위 피해 없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상클 하실 거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